안녕하십니까. 화학분석 기능사를 강의하는 전화택 교수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과 제10회 실전 모의고사 문제풀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문제 1번에 보시면 다음 전기 회로에서 전류는 몇 암페어인가 이렇게 문제가 나와 있어요. 그럼 여러분들이 전류를 구하는 공식을 알아야 되겠죠. 그죠? 자, 먼저 전류를 계산을 하는 I라는 식은 V라는 전압에서 R이라는 저항의 값을 나눠주시면 됩니다. 그럼 여기서 먼저 전압이라는 값이 얼마냐면 10V라는 값이 뭐가 되는 거죠? 전압이 되는 거죠. 자, 그리고 두 번째는 저항을 계산을 하는데 저항은 이온과 파로 이 두 가지 합이 뭐가 되는 거죠? 저항이 되는 거죠. 그러면 V라는 전압 자리에 10V 그리고 R이라는 저항 자리에 이온 플러스 8옴을 하시면 되겠죠. 따라서 계산을 하시게 되면 1A라는 전류의 값을 계산을 할 수가 있죠. 따라서 나번이 정답이 됩니다. 그리고 문제 2번에 보시게 되면 광원으로부터 들어오는 여러 파장의 빛을 각 파장별로 분산해서 한 가지 색에 해당하는 파장의 빛을 얻어내는 장치는 어느 것인가 이렇게 나와 있어요. 자, 그럼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제일 중요한 자체가 여기서 여러 파장의 빛을 각 파장별로 분산을 해서 한 가지 색에 해당하는 파장의 빛을 얻어내는 장치예요. 그러면 여러 파장이 오는데 한 가지 색으로 우리가 선택을 한다는 거죠. 따라서 가장 여기서 핵심은 뭐냐면 한 가지 색이라는 게 가장 중요해요. 그래서 여러 개를 한 개로 만드는 장치를 우리가 뭐라 그러죠? 색깔을 여기 보세요. 한 개의 색을 다른 말로 우리가 표현하면 단색이 되죠. 한 개의 색깔이니까 단색. 자, 따라서 장치는 단색화 장치가 됩니다. 따라서 정답은 답은이에요. 그래서 실제로 2번 같은 경우에서는 여러분들이 용어 자체의 의미만 정확하게 알고 계시면 문제를 아주 쉽게 풀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한 가지 색에 해당하는 한 가지 색을 단색이라고 합니다. 따라서 단색화 장치 꼭 기억하세요. 자, 그리고 3번 문제를 보시면 원자 흡수 분광 광도계에서 속빈 음극 램프의 음극 물질로 Ri가 리튬이죠. AS가 비소가 됩니다. 사용할 경우에 충전기체로 알맞은 것을 찾으시오 그랬어요. 자, 여기서 충전기체로 사용할 수 있는 것은 다른 물질과 반응을 하지 않는 비활성 또는 불활성 기체를 사용한다고 그러죠. 따라서 불활성 기체의 가장 대표적인 물질로 사용할 수 있는 충전기체로 사용할 수 있는 물질 중에서 불활성 기체로 가장 많이 사용할 수 있는 게 뭐가 되느냐면 아르곤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네온이나 헬륨도 불활성 기체예요. 그렇지만은 지금 문제 조건에서 속빈 음극 램프의 충전 물질로 사용할 수 있는 것은 아르곤이라는 것이고, 그리고 네온이나 헬륨 같은 경우에서는 기체 크로마토그래피법에서 뭐를 사용하죠? 캐리어 가스로 사용하죠. 그래서 부수 설명을 드리자면은 가번의 네온과 다번의 헬륨과 라번의 수소 같은 경우에서는 기체 크로마토그래피법에서 뭘로 사용하죠? 운반기체. 그래서 캐리어 가스로 사용되는 게 네온, 헬륨, 수소. 그리고 원자 흡수 분광 광도법에서 충전기체로 사용할 수 있는 물질은 아르곤이라는 거 꼭 비교를 해 놓으세요. 그리고 4번 불꽃이 없는 원자 흡수 분광법 중에서 차가운 전기 생성법을 이용하는 금속 원소는, 자, 여기서 차가운 전기라는 것은 냉전기죠, 냉전기. 자, 따라서 냉전기 원자 흡수 분광 광도법이라고 그랬으니까 차가운 전기를 사용하니까 명칭을 냉전기 원자 흡수 분광 광도법 이렇게 우리가 나타낼 수 있어요. 자, 따라서 냉전기 원자 흡수 분광법을 이용하는 가장 대표적인 물질이 뭐가 되느냐 하면 나번의 수원이 됩니다. 수원. 그래서 정답은 나번. 가장 대표적인 중금속 물질입니다. 자, 그리고 5번 문제를 보시게 되면 다음은 원자 흡수와 원자 방출을 나타내는 것이다. A와 B에 들어갈 알맞은 것은 어느 것인가 이렇게 나와 있어요. 자, 중성원자가 들뜬 상태가 되죠. 그리고 들뜬 상태가 중성원자가 됩니다. 그러면 지금 어떤 내용을 설명을 하고 있느냐 하면 우리가 아래쪽을 기저 상태라고 하죠. 또는 바닥 상태. 그리고 위쪽을 들뜬 상태라고 합니다.
또는 여기 상태. 자, 그럼 여기서 여러분들이 바닥 상태에서 들뜬 상태가 됐을 때는 에너지를 흡수하는 상태죠. 자, 반면에 들뜬 상태에서 바닥 상태로 떨어졌을 때는 에너지를 방출하는 상태.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이 들뜬 상태가 된다는 소리는 에너지를 흡수하는 소리입니다. 자, 그리고 중성원자가 된다는 소리는 방출하는 게 되니까 A번은 흡수, B번은 방출이 되는 거죠. 따라서 정답은 답번이 정답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들뜬 상태와 기저 상태의 내용으로 여러분들이 잘 기억을 해주시면 조금 더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6번 문제를 보시면 폴라로그래피에서 사용되는 기준 정극과 자급 정극은 각각 무엇인가 그랬어요. 자, 먼저 해설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준 정극으로 사용되는 물질이 뭐죠? 포화 칼로멜 정극을 사용하고, 그리고 자급 정극으로 사용할 수 있는 것은 수원 적화 정극을 사용을 합니다. 따라서 포화 칼로멜 정극과 수원 적화 정극이 되니까 나번이 정답이 되겠죠. 그리고 7번 문제를 보시게 되면 강산이 피부나 의복에 묻었을 경우에 중화시키기 위해서 사용되는 약품으로 알맞은 것은 강산입니다. 강산. 이 강산을 중화를 시키기 위해서 사용하죠. 그러면 강산을 중화시키기 위해서 사용하는 물질은 뭐가 되나요? 알칼리 약품이 되겠죠. 자, 알칼리성 시약을 사용을 합니다. 그러면 문제 조건에서 알칼리 시약이라는 것은 뭐가 있어요? 묽은 암모니아수. 그래서 암모니아수는 약알칼리를 나타내는 가장 대표적인 물질입니다. 가번이 정답. 그리고 8번 문제를 보시게 되면 전위사적정법에서 종말점을 찾을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어느 것인가 이렇게 나와 있어요. 자, 종말점이라는 것은 우리가 마지막 값이 마지막 색깔이 변하는 점을 우리가 종말점이라고 하는데 가장 대표적인 가장 좋은 방법은 여기서 나번이 됩니다. 일정 적하량당 기전력의 변화로 최대로 되는 점으로부터 구하는 방법이죠. 그래서 이 내용은 여러분들이 잘 익혀 놓으시면 됩니다. 문제와 답을 그대로 여러분들이 익혀 놓으시면 돼요. 종말점을 찾는 가장 좋은 방법은 일정 적하량당 기전력의 변화율이 최대로 되는 점으로부터 구한다는 거. 그리고 9번 문제를 보겠습니다. 9번을 보시면 오스트발트 점도계를 사용해서 다음의 값을 얻었다. 액체의 점도는 얼마인가? 액체의 밀도는 0.97g/cm의 삼성, 물의 밀도는 1.0g/cm의 삼성, 액체가 흘러내리는데 걸린 시간은 18.6초, 물이 흘러내리는데 걸린 시간은 20초, 그리고 물의 점도는 1cp. 1cp라는 것, C라는 것은 센티, P라는 것은 보이저, 점도를 나타내는 단위가 되겠죠.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해설을 한번 보면서 문제를 풀어보겠습니다. 지금 물과 액체 두 가지 조건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B를 놨을 때 물에 해당하는 조건과 액체에 해당하는 조건을 여러분들이 동일한 상태로 B를 놓으시면 돼요. 그래서 먼저 물이 흘러내리는데 걸리는 시간 곱하기 물의 밀도 나누기 물의 점도는 액체가 흘러내리는데 걸리는 시간 곱하기 액체의 밀도 나누기 액체의 점도로 B를 놓아서 뭐를 계산하느냐면 액체의 점도를 계산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물이 흘러내리는데 걸리는 시간이 지금 얼마죠? 20초. 20초. 자, 그리고 물의 밀도가 1.0g/cm의 삼성. 그때 물의 점도가 1cm 포이즈입니다. 그러면 액체가 흘러내리는데 걸리는 시간은 18.6초 곱하기 액체의 밀도는 0.97g/cm의 삼성. 그리고 X가 점성계수죠. 따라서 X에 대한 식으로 정리를 해서 계산을 하시게 되면 0.9021 cp, 센티포이즈라는 값이 나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문제 조건에서 cp로 계산을 한다고 하면 단위를 그대로 나타내시면 되는데 만약에 이 문제 조건의 단위를 포이즈로 계산을 하시오 이렇게 문제가 나오게 되면 포이즈라는 것은 p로 표시할 수도 있고 포이즈라는 영어로 표시할 수도 있어요. 그리고 우리나라 말로 포이즈라고 나타낼 수도 있는데 센티포이즈와 포이즈의 차이는 얼마 차이가 나느냐 하면 센티가 10의 마이너스 2성의 값을 가지니까 지금 나타낸 값을 보면 0.9021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2성을 하면 포이즈가 되는 거죠. 자, 그리고 포이즈의 단위는 그램 퍼 센치세크가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문제를 풀었을 때는
센티포이즈와 포이즈의 개념, 그리고 포이즈의 단위까지 같이 기억을 하고 계셔야지 문제가 응용됐을 때 쉽게 답을 맞출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10번 문제를 보시게 되면 두 가지 이상의 혼합 물질을 단일 성분으로 분리해서 분석하는 방법으로 알맞은 것은 두 가지 이상 성분을 단일 성분으로 분리하는 방법이에요. 자, 가장 대표적인 방법이 뭐죠? 기체 크로마토그래피, 액체 크로마토그래피 이런데요. 그래서 크로마토그래피를 이용해서 분석하는 방법이 정답이 되는 거죠. 따라서 가번이 정답입니다. 그리고 11번 분광광독의 시료 흡수 용기 중에서 자외선 영역에서 사용할 수 있는 셀로 알맞은 것은 자, 이 내용은 오른쪽에 해설을 보겠습니다. 이 해설 반드시 여러분들이 암기를 해야 돼요. 이런 문제 같은 경우에서는 항상 응용이 될 수 있거든요. 자, 먼저 자외선 영역에서 사용할 수 있는 것은 석영셀입니다. 자, 그리고 적외선 영역에서 사용할 수 있는 것은 플라스틱 셀. 그리고 적외선 영역에서 사용할 수 있는 것은 KBR 셀. 이런 식으로 우리가 나타내는데 다시 말해서 세질이 석영셀과 플라스틱 셀 그리고 KBR이라는 게 브롬화 칼륨이죠. 그래서 브롬화 칼륨 셀 이 세 가지를 주로 우리가 나타냈을 때 흡수 파장을 나타내니까 석영셀은 자외선, 플라스틱 셀과 KBR 셀은 적외선 영역에서 사용한다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자, 따라서 지금 문제 조건에서는 자외선 영역에서 사용할 수 있는 셀이라고 그랬으니까 뭐가 정답이 되는 거죠? 석영셀입니다. 그래서 분광광도계를 이용해서 여러분들이 값을 측정했을 때는 발색된 액체 시약을 측정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 액체 시료를 넣을 수 있는 용기를 셀, 흡수셀이라고 하게 됩니다. 따라서 대부분의 재질은 석영셀을 많이 이용을 하게 되겠죠. 그리고 12번 문제를 보시게 되면 다음 중에서 pH미터의 보정에 사용되는 용액으로 알맞은 것은 어느 것인가 하고 그랬어요. 자, 여기서 pH미터의 보정 용액으로 가장 많이 사용할 수 있는 것은 뭐가 있어요? 완충 용액을 사용하죠. 그래서 pH 조절에서 가장 중요한 용액이 완충 용액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pH 조절과 완충 용액은 뗄래야 뗄 수 없는 사이입니다. 그리고 13번 유리기구의 취급에 관한 내용으로서 틀린 것은 기자재 사용법입니다. 가번에 두꺼운 유기용기를 급격히 가열하면 파손되므로 불에 서서히 가열한다. 나번 유리기구는 철제나 스테인리스 강 등의 금속으로 만든 실험실습 기구와 따로 보관한다. 그래서 따로 보관하셔야 되겠죠. 그리고 메스플라스크, 뷰렛, 메스실린더, 피펫 등의 눈금이 표시된 유리기구는 가열하여 건조한다고 그러는데 가열하게 되면 눈금이 지워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가열하지 않습니다. 라번에 밀봉한 관이나 마개를 개봉할 때에는 내압이 걸려 있으면 내용물이 분출하거나 폭발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주의한다. 당연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유리기구 취급이나 시약 취급에서는 절대로 틀리시면 안 돼요. 그래서 내용 자체가 복잡하지 않고 간단하고 쉬운 문제니까 의미만 잘 파악을 해서 답을 찾도록 하셔야 됩니다. 답은이 정답. 그리고 14번 문제를 보시게 되면 적외선 분광광도계에 의해서 고체 시료의 분석 방법 중에서 시료의 취급 방법으로 틀린 것은 가번의 용액법, 나번의 페이스트법, 다번의 기화법, 라번의 KBR 정제법. KBR은 브로마 칼륨을 이야기를 합니다. 따라 여기서 취급 방법에 해당하지 않는 것, 적외선 분광광도법입니다. 핵심은 적외선 분광광도법에서 시료의 취급 방법으로 사용하지 않는 것은 자, 사용하는 걸 찾아볼까요? 용액법이라는 게 있고 페이스트법이라는 게 있고 KBR 정제법이라는 게 있어요. 따라서 답은이 기화법이 정답이죠. 그러면 여기서 여러분들이 확실하게 답을 맞출 수 있는 포인트가 하나 있어요. 어떤 포인트냐면 분광광도계라는 것은 특히 적외선 분광광도계라는 것은 적외선을 이용해서 용액에 적외선을 쏘여주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적외선이 흡수되는 값과 반사되는 값을 이용해서 우리가 농도를 알아보는 방법이거든요. 그러면 시료 자체의 상태가 어떤 상태가 돼야 되느냐면 액체가 돼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문제 조건에서는 액체가 아닌 다른 방법이 하나 있어요. 어떤 상태죠? 기체가 되는 방법이 하나 있죠. 그럼 기체가 되는 경우에서는 해당 사항이 없다는 소리죠. 그래서 어떤 경우에 기체가 되죠? 기화법. 기화라는 것은 액체가 기체가 되는 것을 이야기를 하는 거죠. 따라서 정답은 답은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답을 찾아주시는 게 중요해요. 일단은 여러분 답을 정확하게 찾는 게 중요한 거니까, 그죠? 그리고 15번 유리전극 pH미터의 정폭 회로가 필요한 가장 큰 이유로 알맞은 것은, 정폭 회로가 필요한 가장 큰 이유는 뭐냐면, 정폭이라는 것은 폭을 증가시킨다는 거죠. 그죠? 폭이 감소되는 게 아니고. 그래서 폭이 증가되는 이유는 저항 때문에 그렇죠. 특히 전기 저항이 커지기 때문에 정폭 회로가 필요한 거예요. 따라서 가번에 보시게 되면 유리막의 전기 저항이 커지기 때문에 정폭 회로가 필요하다. 정폭이라는 것은 폭을 증가시키는 것을 정폭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뭔가 커졌기 때문에 정폭이 필요한 거죠. 그 필요한 정폭이라는 것은 전기 저항이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되겠죠. 그리고 16번에 보시면 다음 중에서 가장 에너지가 큰 것은 어느 것이냐, 이렇게 문제가 나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에너지의 가장 큰 에너지를 여러분들이 찾는 것은 파장을 먼저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흡수 파장이라는 나노미터의 값과 에너지의 크기가 어떤 관계가 있느냐면 반대 관계가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을 해야 돼요. 그럼 파장은 여러분들 대부분 알고 있잖아요. 그죠? 자, X선은 제로에서 200 나노미터, 그리고 좌회선은 200에서 400, 가시광선은 400에서 800, 적외선은 800에서 10의 5성, 마이크로파는 10의 5성에서 10의 8성 나노미터예요. 그러면 파장이 가장 큰 것을 찾으시오, 이렇게 문제가 나오게 되면 뭐가 되는 거죠? 마이크로파가 정답이 되는 거죠. 반면에 에너지가 가장 큰 값을 찾으시오, 이렇게 문제가 나오면 우리가 측정 파장과 에너지는 반대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에너지가 가장 큰 것은 뭐가 되는 거죠? X선이 되는 거죠. 따라서 16번에도 정답은 답은. 그래서 흡수 파장과 여러분들 에너지의 크기는 반비례 관계가 있다는 것을 반드시 숙지를 해서 16번 같은 경우에서는 꼭 여러분들이 맞춰주셔야 됩니다. 아주 쉽게 답을 찾을 수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요. 그리고 17번 다음 크로마토그래피 구성 중에서 가스 크로마토그래피에는 있고 액체 가스 크로마토그래피에는 없고 액체 크로마토그래피에는 있는 것은, 자, 가스 크로마토그래피에는 없어요. 반면에 액체 크로마토그래피에는 있어요. 자, 그러면 자 보세요. 가스를 이송시킬 때와 배관을 통해서 액체를 이송시킬 때의 차이가 있겠죠. 가스 같은 경우에서는 입자가 작기 때문에 압을 통해서 그대로 이송을 하면 돼요. 근데 액체 같은 경우에서는 A라는 위치에서 B라는 위치로 이송을 시켜줬을 때 어떻게 해야 되죠? 펌프를 이용을 해서 이송을 시켜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기체에는 없고 액체에 있는 것은 바로 펌프가 됩니다. 가번이 정답. 자, 그리고 18번 다음 중에서 기체 크로마토그래피용 검출기로 틀린 것은, 우리가 크로마토그래피라는 말을 쓰게 되면 반드시 뭐가 있느냐면 검출기가 존재합니다. 그래서 그 검출기를 통해서 우리가 분석하고자 하는 물질을 검출하는 거죠. 따라서 기체 크로마토그래피의 검출기가 아닌 것을 찾으시오, 이런 뜻이겠죠. 자, 먼저 가번에 보시게 되면 FID, 나번에 ECD, 다번에 DAD, 라번에 TCD. 자, 가번에 FID라는 것은 불꽃 이온화 검출기죠. 나번에 ECD라는 것은 전자포역형 검출기 또는 전자포집형 검출기. 다번에 TCD라는 것은 열전도도 검출기. 반면에 다번 같은 경우에서는 여러분들 18번 풀이해 보시게 되면 DAD라는 것은 고성능 액체 크로마토그래피에서 사용하는 검출기예요. 그러니까 기체 크로마토그래피의 검출기와는 관계없다는 거죠. 그래서 답번이 정답이 됩니다. 그래서 기체 크로마토그래피에서는 검출기의 종류가 상당히 다양합니다. 그리고 19번에 보시면 종이 크로마토그래피에서 이동도 RF를 구하는 식으로 알맞은 것은, C라는 기본선과 이온이 나타난 사이의 거리에서 K라는 기본선과 전개 용매가 전개한 곳까지의 거리 센티미터, 이렇게 나타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동도 RF는 기본선과 이온이 나타난 사이의 거리에서 기본선과 전개 용매가 전개한 곳까지의 거리. 그래서 식을 RF는 C 나누기 K, 이렇게 기억하시면 돼요. 그리고 제가 생각했을 때는 이 문제가 바뀔 확률은 거의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면 RF가 나와 있죠, C가 나와 있죠, K가 나와 있죠. 그래서 RF는 C 나누기 K, 이런 식으로. 그래서 RF는 C 나누기 K, 따라서 가번이 정답이 됩니다. 아니면 여러분들이 또 어떻게 기억을 하느냐면
혹시 이제 C하고 K를 바꿔 놓을 수도 있다는 가정하에서 보시게 되면 RF는 이온 나누기 용매. 그래서 이온이 들어가는 문자에서 용매가 들어가는 문자를 나눠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온 나누기 용매. 그럼 이온이 C고 용매가 K니까 C 나누기 K. 이렇게 계산하셔도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두 가지 중에서 한 가지를 기억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20번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눈으로 감지할 수 있는 가시광선의 파장 범위를 알맞은 것은, 파장은 여러분들이 반드시 알고 계셔야 됩니다. 자, 가장 낮은 파장이 X선, 제로에서 200, 좌회선은 200에서 400, 가시광선은 400에서 800, 적외선은 800에서 10의5성, 마이크로파는 10의 5성에서 10의 8성이에요. 그러면 가시광선에 해당하는 파장을 물었으니까 400에서 800 사이, 정답은 다번이 정답이 되겠죠. 그래서 이런 파장은 여러분들 시험에서 자주 출제되는 문제인데 한 번만 기억하시면 정확하게 문제를 풀 수 있죠. 자, 여기에서 더불어서 주파수의 크기를 묻는다고 하면 파장과 반비례, 따라서 주파수의 크기가 가장 큰 것은 파장이 가장 작은 X선, 그리고 주파수가 가장 작은 것을 찾으시고 그러면 마이크로파 쪽으로 가면 갈수록 작아지는 거죠. 그죠? 자, 그리고 21번 문제를 보면 금속 결합의 특징에 관한 내용으로서 틀린 것은 금속 결합입니다. 가번의 양이온과 자유전자 사이의 결합이다. 나번의 열과 전기의 부도체. 금속이기 때문에 열과 전기의 전달성이 상당히 뛰어나죠. 그래서 부도체가 아니고 도체입니다. 그리고 연성과 전성이 크고 광택을 가지는 게 금속 결합의 특징이죠. 따라서 나번이 정답. 자, 그리고 22번 문제를 보시게 되면 다음 중에서 펠링 용액을 환원시킬 수 있는 물질은, 펠링 용액을 환원시킬 수 있는 물질은 풀이에도 나와 있는 것처럼 폼알데하이드입니다. 그래서 펠링 용액은 알데하이드 이렇게 기억하시면 돼요. 자, 알데하이드는 CHO가 알데하이드죠. 따라서 폼알데하이드가 HCHO 또는 폼알데하이드 또는 포름알데하이드 이렇게 읽죠. 따라서 펠링 용액을 환원시킬 수 있는 물질은 폼알데하이드 또는 포름알데하이드 꼭 기억하시고, 그리고 23번 다음 중에서 화학결합물 분자의 입체 구조가 정사면체를 나타내는 것을 찾으시오 그랬어요. 그러면 정사면체가 아닌 것을 찾으시오 이 말이겠죠. 그러면 정사면체라는 것은 말 그대로 사각형의 구조를 가진 거고, 여기 보시면 삼각형의 구조를 가진 게 있어요. 자, 삼각형의 구조를 가지려고 하면 3이 들어가야 됩니다. 사각형의 구조를 가지려고 하면 4가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CH4, BH4, NH4. 그럼 4개가 있으니까 사각형의 구조를 가질 수밖에 없죠. 자, 반면에 NH3라고 하면 3개밖에 없어요. 그래서 N을 기준으로 해서 HHH가 있으면 자, 이런 식으로 삼각형의 모양으로 이루어지겠죠. 반면에 사각형으로 하면 HHHH니까 어떤 식의, 자, 이런 식으로 정사면체를 가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핵심은 뭐냐면 정사면체라고 하면 4라는 숫자가 중요해요. 그래서 보기 중에서 4가 들어가 있는 것은, 그러니까 하나의 물질에 결합되어 있는 게 4개가 붙어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4가 들어가 있는, 4가 들어가 있는 것은 정사면체. 자, 반면에 3가 들어가 있는 것은 삼각형이 되는 거죠. 그래서 NH3는 삼각뿔 모양을 나타내니까 답번이 정답입니다. 그래서 탄소나 붕소나 질소 주위에 수소가 몇 개가 붙었냐에 따라서 모양이 결정되는 거죠. 4개가 붙으면 사면체, 3개가 붙었으면 삼각형이 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 24번 문제를 보시게 되면 일정한 압력 하에서 10도C의 기체가 2배로 팽창했을 때 온도는 얼마가 되느냐고 그랬어요. 그럼 여기서 압력이 일정한 상태에서 10도C가 T, 그죠? 그리고 2배가 된다고 그랬어요. 기체가 2배로 팽창했다고 그랬으니까 이 값이 V2입니다. 그러면 V1이라는 값은 얼마? 1이 되겠죠. 왜? V2라는 것은 V1의 2배가 되니까. 자, 그리고 온도가 뭐죠? T2가 되는 거죠. 그러면 온도와 압력과 부피는 T1분의 P1V1은 T2분의 P2V2로 나타내는 거죠. 이 식이 뭐예요? 보일샤렐의 법칙. 자, 여기서 문제 조건에서 온도가 일정하다고 하면
온도를 빼면 되죠. 그러면은 보일러 법칙. 압력이 일정하다고 하면 P를 생략하시면 돼요. 그래서 P를 생략하면 샤를의 법칙이 되는 거죠. 자, 지금은 온도와 부피의 상관관계식이기 때문에 보일러 법칙을 이용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자, 문제를 보시게 되면 T1이라는 값이 20도, 10도씨, 절대 온도는 도씨 플러스 273이니까 273 플러스 10K 분의 1을 기준하시면 되겠죠. 자, 그리고 T2를 계산을 해야 되고 부피는 첫 번째 부피의 2배니까 2를 나타내시면 돼요. 따라서 T2에 대한 식으로 정리를 해서 나타내면 566K인데 지금 문제 조건에서는 도시 온도로 나타내는 거죠. 그럼 도시 온도로 나타냈을 때는 K 온도에서 얼마를 빼주면 되죠? 273을 빼주면 293도씨라는 값이 나오게 되겠죠. 자, 그래서 지금 여기 있는 내용으로 그대로 설명을 드린다면 자, T1이 지금 여러분들 T1이 273 플러스 10K가 되는 거죠. 자, 그리고 V1을 여러분들 1로 놓으시면 됩니다. 그리고 T2를 계산을 해야 되고 V2가 2로 놓으시면 되죠. 그래서 대각선끼리 곱하면 273 플러스 10을 한 값에서 2를 곱하시면 바로 뭐가 나오죠? T2가 나오죠. 여기에서 T2는 K로 절대온도로 계산했으니까 도시온도로 계산하기 위해서는 다시 마이너스 273을 해주시면 도시온도로 계산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온도와 압력과 부피에 대한 상관관계식은 보일-샤를의 법칙을 이용해서 문제를 풀어주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일단 정리를 해놓으세요. 자, 그리고 25번 pH가 5인 염산과 pH가 10인 수산화나트륨을 어떤 비율로 섞으면 완전 중화가 되겠느냐 이렇게 나와 있어요. 자, 그러면 먼저 풀이를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들 pH 구하는 식에서 pH는 마이너스 로그 H 플러스예요. 그럼 여기서 H 플러스에 대한 식으로 정리를 하시게 되면 10의 마이너스 pH 몰퍼리트가 되거든요. 자, POH도 마찬가지입니다. POH라는 것은 마이너스 로그 OH 마이너스에서 OH 마이너스를 계산하기 위해서는 10의 마이너스 POH 몰퍼리트로 식을 바꿀 수가 있어요. 여기서 P라는 것은 마이너스 로그를 뜻하는 거죠. 자, 그럼 먼저 pH가 5라는 조건이 있죠. 자, pH가 5인 염산과 pH가 10인 수산화나트륨을 어떤 비율로 섞었을 때 중화가 되느냐고 그랬어요. 그러면 pH가 5인 염산의 H 플러스의 농도를 계산을 해보면 10의 마이너스 5성 몰퍼리트예요. 그래서 이 두 가지의 조건을 알게 되면 여러분들이 쉽게 문제를 풀 수 있습니다. 그리고 pH가 10인 수산화나트륨에서 POH를 계산을 해요. 그러면 POH라는 것은 pH와 POH가 합이 얼마예요? 14. 그래서 14에서 10을 빼면 POH는 4가 됩니다. 그러면 pH 10인 수산화나트륨의 OH-는 얼마가 되느냐면 10의 마이너스 4성 몰퍼리트가 되는 거죠. 왜 여기에서는 pH와 POH로 나타내야 되느냐면 수산화나트륨을 OH-로 나타내고 염산을 H 플러스로 나타내야 되느냐면 중화라는 것은 H 플러스가 OH-가 1대1로 결합하는 것을 중화라고 하거든요. 그러면 지금 내용에 보시게 되면 H 플러스가 지금 얼마죠? H 플러스가 10의 5승이고 그리고 OH-가 10의 마이너스 4승이에요. 그러면 지금 물속에 지금 어떤 값이 크죠? 마이너스 5승보다는 마이너스 4승이 크죠. 얼마만큼? 10의 1승만큼. 다시 말해서 수산화나트륨이 10의 1승만큼 10배만큼 강하게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B를 보시게 되면 염산 대 수산화나트륨이 지금 10배가 강하니까 주입해야 되는 양은 염산을 수산화나트륨에 비해서 10배를 더 주입을 해야 되죠. 그래서 10대 1의 비율로 섞어서 주입을 하게 되면 뭐가 일어난다? 중화가 일어난다. 그래서 지금 25번 같은 경우에서는 H 플러스 산성의 물질에서 H 플러스 알카리성 물질에서 OH-의 농도를 계산을 해서 그 두 개를 비교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물질이 더 농도가 강한지를 보고 농도가 강한 물질을 1을 놓고 봤을 때 그 차이가 나는 것만큼 약한 물질을 더 많이 주입을 해주면 중화가 일어난다는 그런 개념. 그래서 여러분들은 여기서 가장 핵심은 중화라는 개념인데 중화라는 개념은 H 플러스와 OH-의 농도가 동일한 상태가 되는 것을 중화다. 꼭 기억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pH로 표기를 하게 되면 얼마가 되는 거죠? 7이라고 표현을 할 수 있는 거죠. 따라서 지금 핵심은 pH가 주어졌을 때
H 플러스 POH가 주어졌을 때 OH 마이너스를 구하는 식을 알고 있는 게 이 문제에서는 가장 핵심입니다. 반드시 암기를 해 주셔야 돼요. 자, 그리고 26번 문제를 보시게 되면 탄소화물의 특성에 대한 내용으로서 틀린 것은 화합물의 종류가 많다. 나머지 대부분 무극성이나 극성이 약한 분자로 존재하므로 분자 간의 인력이 약해 녹는 점이나 끓는 점이 낮다. 그래서 탄소화합물은 유기물질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무기물에 비해서 유기물질은 녹는 점이나 끓는 점이 낮습니다. 그리고 대부분은 비전해질이죠. 반면에 무기물질은 전해질이고, 그리고 원자 간의 결합이 약해서 화학 반응을 하기가 쉽다고 그랬어요. 자, 여기서 원자 간의 결합은 지금 약한 게 아니고 설명을 보겠습니다. 탄소화물에서 원자 간의 결합은 상당히 강합니다. 왜? 단일 결합을 하기 때문에. 반면에 무조건 강하다 약하다라고 표기하기보다는 탄소화물은 단일 결합, 탄소와 탄소가 결합이 1개, 2개는 2중, 3개는 3중이거든요. 그래서 단일 결합 같은 경우에서는 상당히 결합이 강하지만은 2중이나 3중 결합 같은 경우에서는 결합이 상당히 약해요. 그래서 무조건 원자 간의 결합이 약하다고는 설명을 할 수가 없습니다. 자, 그리고 화학적으로 반응성이 상당히 떨어집니다. 반응을 잘 안 한다는 소리겠죠. 그래서 라번이 설명이 잘못됐어요. 그래서 일단 화학적인 반응이 어렵다는 거고, 그리고 원자 간의 결합은 단일 결합은 강한 물질들이고 2중이나 3중 결합은 약한 물질이다. 이렇게 표현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27번 다음 중에서 비전해질 물질을 찾으시오 그랬어요. 그래서 대부분의 비전해질 물질 같은 경우에서는 어떤 물질이 많죠? 알코올 종류들이 비전해질 물질이 많아요. 자, 그 다음에 전해질 같은 경우에서는 NaOH, 그리고 HNO3, 그리고 CH3COOH, 다시 말해서 X성을 띠고 있는 물질들이 전해질 물질이 많고, 그리고 지금 알코올 종류 같은 경우에서는 비전해질이죠. 그래서 NaOH는 염기성, 그리고 HNO3와 CH3COOH는 산성이죠. 따라서 염기성과 산성은 전해질 성분이 대부분입니다. 따라서 비전해질은 중성을 나타내는 알코올 성분이기 때문에 라번의 에틸알코올이 정답이 됩니다. 그리고 28번 문제를 보시게 되면 다음 원소 중에서 원자의 반지름이 가장 큰 원소는 무엇인가 이렇게 나와 있어요. 여러분들이 주기 같은 경우를 보시게 되면, 자, 여기서 원소 주기율표를 나타냈을 때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가는 것을 우리가 주기라고 하죠. 자, 그리고 위에서 아래쪽으로 내려가는 것을 족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같은 주기에서는 원자 반지름이 나타냈을 때 원자 번호가 증가하면 증가할수록 원자의 반지름이 어떻게 돼요? 같은 주기에서는 작아져요. 반면에 같은 족에서는 커지게 되는 거죠. 자, 따라서 문제 조건 자체 내에서 주기를 나타내는 물질이니까 원자의 반지름이 가장 큰 것을 찾으시오 그랬으니까 원자 번호가 커지면 클수록 주기에서는 원자의 반지름이 작아졌다고 그랬으니까 가장 큰 것은 원자 번호가 가장 작은 리튬이 정답이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원자의 반지름을 설명을 해놨는데 족에서와 주기에서, 족에서는 원자 번호가 증가할수록 증가하고 주기에서는 원자 번호가 증가할수록 감소하는 게 특징이죠. 그래서 지금 가나다라에 나와 있는 물질들은 주기에 있는 물질들이에요. 그래서 원자 번호가 가장 작은 물질이 가장 큰 물질이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정리를 해 놓으시면 됩니다. 항상 여러분들이 이해를 했을 때는 주기와 족에 관계되는 내용을 같이 설명을 해주는 게 좋아요. 시험에서는 주기로 나왔다고 해서 항상 주기로만 나오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주기와 족의 성질들은 대부분 반대의 성질을 가지기 때문에 같이 기억을 해주시는 게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항상 여러분들 수업을 들으실 때 이제 집중을 하시는 거는 당연히 여러분들이 잘 하실 거예요. 그래서 PC로 여러분들이 수업을 보든 아니면은 모바일로 보든 집중을 하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그냥 여러분들이 틀어놓고 근성으로 듣게 되면 그 내용이 여러분들 머릿속에 들어가지 않아요. 그래서 집중해서 수업을 들으시고, 자, 그리고 또 수업이 끝나고 나면 어떻게 해야 되죠? 복습이 끝나고 나면 지금까지 했던 내용들을 반복을 하는 게 합격의 지름길이라는 걸 꼭 생각하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한 번을 듣고 공부를 하는 것보다는 한 번 듣고는 이해가 잘 안 되죠. 그래서 적어도 두세 번 이상은 반복해서 인강을 들은 다음에 공부를 해보세요. 그럼 여러분들이 훨씬 공부하는 속도도 빨라지고 그만큼 이해나
범위 자체의 전체적인 이해력을 여러분들이 가지고 공부를 하기 때문에 훨씬 문제풀이가 쉬워진다는 걸 꼭 유념해 두고 반복학습이 가장 중요합니다. 자, 오늘 수업은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